40대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도심에서 직장 다니면서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차도 맨날 막히고 정신없으니까, 나이 들면 한적한 곳에서 전원주택 지어놓고 텃밭도 가꾸고 작은 농장도 하면서 그렇게 자연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노후에 대해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젊어서 그런 거고 지금 도심에서 살아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 집 짓거나 구매해서 사시면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서 믿을 것은 자식도 아니고 집밖에 없다고 하죠. 괜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다들 짐작하시듯이 자산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집은요, 기본적으로 자산 상승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일단 변화를 싫어하게 되죠. 그냥 익숙하고 편하니까 오래 살아온 정든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언젠가 한 번은 이사 가야 할 상황이 오거든요. 자식들이 다 커서 출가시킨 시점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 사별하게 된 시점일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거나 퇴직을 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년이 되는 그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노후를 위한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맘에 들고 나 살기 좋으면 그걸로 족하다 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 지어 사시면 정말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았거나 노후 자금이 충분하신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100% 후회하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집이라는 건 정말 최후의 보루일 수 있어요. 주거 안정도 주거 안정이지만 자산이 상승함에 따라 내 노후를 위한 방어막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원주택은 피해야 됩니다. 도심에서 바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많습니다. 낭만적이잖아요. 한적하고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편안할 것 같고. 그런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전원주택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환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정말 큰일인 거죠. 도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집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자산 상승의 기회도 생길 수 있고 가치 하락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노후에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의 시각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생각하는 시점에는 아직 체력도 좋고 어디 아픈 데 없이 몸이 건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원생활은 정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 좋은데 사실 모든 게 내가 다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 불편합니다. 도심의 아파트와 달리 주택 자체의 관리, 점검, 보수를 직접 신경 써야 하고요. 유지비도 많이 들죠. 난방비도 아파트보다 많이 들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춥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아주 건강하고 부지런한 성격 아니라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의외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꼭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을 직접 짓는다거나 매수하지 마시고 월세를 내고 살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도 추천하기 어려워요. 월세로 사시면 큰돈 묶이지 않고 보증금 크게 떼일 걱정도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이니 월세가 그리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로망이었던 전원생활을 해보시고 생각과 다르다는 걸 깨달으시거나 도심으로 다시 오고 싶다 하시면 그때 다시 오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병원과 상권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대형 병원 가깝고 상권 가깝고 그런 도심에 사셔야 합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지고요. 때로는 정말 빠른 조치가 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의식을 갑자기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뇌졸중 등이 올 수도 있죠.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실 진료 등 얼마나 빨리 조치가 가능하냐에 따라 생명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병세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도심에 살면요, 혼자 살더라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119를 부르건 택시를 부르건 빨리 부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빠르게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 살면 일단 병원이 멀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기도 힘듭니다. 내가 운전하거나 내 배우자가 운전해줘야 가요. 택시도 자주 안 다니고 버스 배차 간격도 길고 그렇다고 지하철도 없고 심지어 집에서 급하게 119를 불러도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아도 병원 한번 가기 힘들고 멀다 보니까 조금 아픈 건 그냥 참게 돼요. 그러니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니 아플 일이 별로 없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원생활하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도심으로 오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고모님이 딱 좋은 예신데요. 처음에는 용인 수지에 이사가서 대형 평수에 사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인 수지의 성복동이라고 대형 평형 단지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참 한적하고 나이 드신 분들 살기 너무 좋아요. 자연도 가깝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런데 고모와 고모부 두 분이 나이가 더 드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신 곳도 생기시면서 도심으로 다시 이사 나오셨어요. 일원동의 삼성병원 근처로.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사셨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이가 들면 병원 근처에 사셔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는 하다못해 약국도 멀어요.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좋거든요. 한적한 것만 따져서 가면 인적이 드물어서 좋을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나이 들면 이웃이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이웃도 많고 근처에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이 많이 위치한 곳이어야 여럿이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무언가 교류 활동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세 번째, 대형 평수도 피해야 합니다. 요즘에 대형 평수는 수요가 적죠.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도 큰 평수는 거래가 잘 안 돼요. 노년이 되면 사는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대형 평수는 오히려 더 집에 돈을 깔고 앉는 일인데다가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보니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 2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형대도 크다고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2인 이하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현실이 이러니 자연스레 평수 넓은 아파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자식들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하면 명절 때 자식들이 손주 데리고 와서 자고 갈 수 있게 넓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살던 큰 평수 그대로 지내시거나 살던 곳보다 더 넓혀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자식들이 방문하는 빈도도 적고 명절에 와도 제사만 지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요즘엔 긴 연휴면 대부분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죠. 그러니 1년에 한두 번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경우를 위해서 자산 가치, 황금성, 생활의 불편함 등을 무릅쓰고 큰 평수에서 사는 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반대로 너무 작은 평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 출가하면 부부만 남아서 혹은 혼자 남아서 아주 작은 10평 미만의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지어 혼자라서 홀가분하다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선 살기가 힘들어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을 놓고 지내기도 힘들고 불편하죠. 그리고 노년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인 우울감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는 공간이 너무 좁으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의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역시나 20평대입니다. 혼자 산다면 20평대 초반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부부가 함께 산다면 24, 5평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노년이라고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은 쓸 수 있어야 삶의 만족도나 질이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면 잠이 적어지는데 나이 든 남편이 코 고는 소리에 그 적어진 잠이라도 방해받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받고 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오래 함께 산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층 아파트도 나이 들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아파트 보러 가면 고층은 주로 로얄층으로 분류가 되고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 전망 좋은 것을 선호하죠. 가격도 비싸고요. 그런데 20층 이상 되는 고층에 살게 되면 자칫 의도하지 않게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 살면 아무래도 사람의 발길이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스스로도 엘리베이터를 한참 기다려서 타야 하다 보니까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층에 살면 아무래도 밖에 오가는 일이 고층보다는 더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층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자주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저층으로 내려와 사시는 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가치는 고층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념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죠. 그래서 시끄럽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생활의 인프라를 더 누리고 살 수 있기도 합니다. 한적한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해요.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대비 그 인프라를 까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도심에 밀집해 살면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그 인구 밀도 덕분에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 각종 문화생활과 복지 혜택까지 1인당 생활 인프라의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방 소멸이 자주 회자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 더더욱 도심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노후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